직업이 뭐냐고? 덕으로 사무직. 이 정도면 답이 좀 됐으려나? 1975년 대한민국이 필리핀의 M1 소총에 사용되는 5.56mm 탄환을 판매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K방사는 바야흐로 예상치 못한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 124억 달러 규모의 무기 수출 계약을 성사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한 해 20억에서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전체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로 크게 늘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안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뀐 폴란드의 총선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15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는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은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과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협의해왔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현지의 국방 전략도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죠. 6일 미국과 폴란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하원 의원 토마시 시에무니아크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어떤 군비 계약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전 정권의 책임자들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죠. 그는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세계 야당 연합의 유력한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폴란드는 국내 기업과의 한국산 무기 도입 약속을 지킬까요? 관련 내용 조태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지난 15일에 총선을 치렀거든요. 여기서 집권당이 법과 정의당이라는 곳인데 야권연합이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원 집정부제 정부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있고요. 또 국민이 뽑은 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곳이 서로 권력을 나누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복잡하죠. 아무튼 이번에 총선 결과로 총리를 야권이 가져오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무소속인 안제이 두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회담도 했죠. 이 양반은 소속은 없습니다. 무소속이에요. 이게 폴란드 법 때문에 그러는데요. 대통령은 취임 즉시에 당적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속은 법과 정의당 소속이니까요. 이른바 동고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당연히 국내 방산 기업들은 이쪽 법과 정의당, 이쪽 정부와 협의를 많이 해왔죠. 폴란드 역사에서는 동고정부가 굉장히 흔한 일이었는데요. 최근에는 법과 정의당에서 대통령 총리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내용이죠. 일종의 변수가 생긴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계약을 바로 취소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은 앞으로 K2 전차라든지 몇 가지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폴란드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 국방력 강화에 선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변수가 있는 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라면 경제가 정치에 너무 휘둘리는 이런 문제점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주말 사이에 나온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 공매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특정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거 정책 결정 과정이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매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인정을 하듯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자본시장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놀이터가 돼버린 이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면 금지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굉장히 많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금융위가 지금까지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는데 이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고 나서 바로 여권 쪽에 굴복을 했다는 점을 보면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정책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도 지난 대선 직전까지도 공매도에 계속 제한을 두었었잖아요. 이런 식의 공매도 금지가 계속 이어진다면은 이거는 결국에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지 몰라도 결국에는 펀더멘탈 쪽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점은 바로 버블로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버블이라는 게 언젠가는 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주가 조작이 너무 쉬워진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다 누가 책임질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 정책 결정이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개입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이었다라고밖에 평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작용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변수에 비하면 별거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뉴욕타임스 기사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장
내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잖아요. 지금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태고요.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나섰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론조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경합주 6곳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경합주 6곳 중에 5곳에서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이 270명인데 이걸 넘어서는 300명까지도 트럼프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약간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은 중동발 리스크가 불거진 다음부터는 확실히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만들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누구예요?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하려고 해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정책 이거를 완전히 뒤집겠다고 공언을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은 이 바이든 행정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데에 따라 가지고 미국 쪽의 전기차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바이든을 뒤집고 당선이 된다면은 이런 정책 쪽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것 자체는 미국의 민주주의, 미국이 자랑하는 대통령제 민주주의에 완전한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는 별개로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차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까지 다녀왔는데요. 사실 이런 정치 문제는 이들 나라에만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당장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큰 변수가 되는데요. 대내외 정치의 변동이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가까이는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치적인 변화 역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